다정낭독. 일부 6장 청년의 운명의 날. 나중에 라스콜리코프는 행상 부부가 왜 리자베타를 불렀는지 알게 됐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다. 마을에 새로운 가난한 집안이 살림 도구와 옷가지를 팔려고 했는데 전부 여성용 물건이었다. 시장에 내다 팔면 헐값밖에 못 받으니 중개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리자베타의 일이었다. 그녀는 이런 일을 맡아서 했고 부탁이 자주 들어왔다. 정직하고 항상 공정한 값을 매기고 그것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별로 없고 앞서 말했듯이 아주 순종적이고 겁이 많았다.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최근 들어 미신적인 생각에 절어 있었다. 그 흔적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안에 남았다. 이 모든 일에서 그는 나중에도 항상 뭔가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을, 어떤 특별한 힘과 우연의 작용을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겨울 하리코프로 떠난 아는 학생 포코레프가 대화 중에 우연히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주소를 알려줬다. 무언가 맡길 게 있으면 쓰라면서.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았다. 과외가 있었고 그럭저럭 지냈기 때문이었다. 6주 전에 그 주소가 다시 떠올랐다. 맡길 수 있는 물건이 2가지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은 시계와 누이가 작별 선물로 준 붉은 돌 3개짜리 작은 금반지였다. 반지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노파를 처음 봤을 때 첫눈에 이유 없는 강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돈 2루블을 받아 집에 오는 길에 허름한 술집에 들렀다. 차를 시키고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생각 하나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처럼 머릿속을 계속 쪼아댔다. 그리고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다. 바로 옆 다음 탁자에 학생 하나가 앉아 있었다.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다. 젊은 장교와 함께 있었다. 당구를 한 판 치고 와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이 장교에게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 이야기를 하며 주소를 알려주는 소리가 들렸다. 라스콜리코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방금 그녀에게서 왔는데 바로 여기서 그녀의 이름이 들린 것이다. 물론 우연이었다. 하지만 이 묘한 인상을 그는 떨쳐낼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학생이 친구에게 알료나 이바노브나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고야. 학생이 말했다. 언제든지 돈을 빌려줘. 유태인처럼 부자라서 한 번에 5,000루블도 내줄 수 있어. 1루블짜리 담보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거래한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지독한 노랭이야. 그러더니 노파가 얼마나 심술궂고 변덕스러운지, 이자가 하루만 늦어도 담보를 날린다는 것, 물건 값의 4분의 1만 쳐주고 한 달에 5에서 7%씩 이자를 뜯는다는 것을 줄줄이 이야기했다. 또 리자베타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작은 노랭이 할멈이 리자베타를 늘 때리고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노예로 부린다는 것도. 리자베타는 키가 최소 180cm나 되었는데 말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렇지? 학생이 소리치며 웃었다. 이야기는 리자베타로 넘어갔다. 학생은 리자베타에 대해 묘한 흥미를 갖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웃어댔다. 장교는 큰 관심으로 듣다가 수선 일거리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라스콜리코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리자베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리자베타는 노파보다 어렸고 배 다른 동생이었다. 35살이었다. 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요리와 빨래는 물론 바느질과 허드렛 일도 했고 번 돈은 모두 언니에게 주었다. 언니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주문이나 일도 감히 받지 못했다. 노파는 이미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리자베타도 알고 있었다. 그 유언에 따르면 리자베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가구나 의자 같은 것뿐이고 돈은 전부 N도의 수도원에 기증해 영원히 기도를 올리게 되어 있었다. 리자베타는 언니보다 신분도 낮고 미혼이었으며 외모가 몹시 볼품이 없었다. 키가 엄청 크고 발이 바깥쪽으로 굽어 있었다. 낡은 가죽 신발을 항상 신었지만 몸은 깨끗했다. 학생이 가장 놀라워하고 우스워한 것은 리자베타가 늘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근데 못생겼다고 했잖아? 장교가 말했다.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군인 복장 같은 느낌이지? 근데 사실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어. 착하게 생긴 얼굴이거든. 특히 눈이 놀랍도록 착한 눈이야. 그 증거로 그녀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많아. 아주 부드럽고 온순해서 뭐든지 잘 참고 뭐든지 잘 하려고 하고 미소도 사실 정말 다정해. 너도 끌리나 보네. 장교가 웃었다. 독특한 데가 있어서 아니 이걸 말하고 싶어. 나는 그 빌어먹을 노파를 죽이고 돈을 들고 튀더라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조금도 없을 것 같아. 학생이 열을 올리며 덧붙였다. 장교가 다시 웃었다. 라스코니코프는 몸서리쳤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란 말인가. 잠깐,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 학생이 열띠게 말했다. 물론 농담이었는데 들어봐. 한쪽엔 멍청하고 쓸모없고 나쁘고 아프고 끔찍한 노파가 있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야. 스스로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뭐 그런 종류? 그리고 어차피 하루 이틀 안에 죽을 거야. 이해해?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이해해. 장교가 흥분한 친구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들어봐. 다른 한쪽엔 도움이 없어서 사방에서 수천 명의 젊고 싱싱한 생명이 썩어가고 있어. 그 노파의 돈으로 수십만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돈이 수도원에 묻히는 거야, 근데.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수십 가족을 가난에서 혹은 파멸에서 타락에서 병원에서 구할 수 있어. 그 돈으로 말이야. 죽이고 돈을 가져다가 인류를 위해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 작은 죄 하나가 수천 가지 선행으로 씻어지지 않을까? 한 생명 대신 수백 개의 생명을 구하는 건데 단 한 명의 죽음, 그 대신 100개의 삶. 게다가 그 병들고 멍청하고 심술궂은 노파의 삶이 저울 위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 벼룩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 그런 목숨만도 못하다고 사실. 그보다 더 못해. 왜냐하면 노파는 해를 끼치니까.
요전에 심술로 리자베타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하마터면 잘라질 뻔했어. 그래, 그야 살 가치가 없겠지. 장교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자연의 이치잖아. 아, 이봐. 우리는 자연을 바로잡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편견의 바다에 빠져 죽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위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거야. 의무와 양심 이야기를 해보자. 의무와 양심에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야. 잠깐, 또 물어볼게. 들어봐. 아니, 잠깐. 내가 먼저 물어볼게. 들어봐. 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네가 직접 그 노파를 죽일 수 있어? 아, 물론 아니지. 그냥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잖아. 내 생각엔 직접 할 수 없다면 그 이론에도 정의는 없어. 아, 게임이나 한 판 더 하자. 라스콜리코프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전부 평범한 젊은이들의 이야기였다. 이전에도 다른 형태로, 다른 주제로 여러 번 들어봤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 그의 뇌가 바로 그 똑같은 생각을 막 품기 시작하던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들을 듣게 된 걸까? 그리고 왜 노파에게서 그 생각의 씨앗을 안고 나온 바로 그 순간에 곧장 노파에 대한 대화 위에 떨어진 것일까? 이 우연은 항상 이상하게 느껴졌다. 술집에서 오간 그 시시한 대화가 나중에 그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마치 그 속에 미리 정해진 무언가가 어떤 이끄는 암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건초시장에서 돌아온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1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어두워졌다. 양초도 없었고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생각했었는지조차 나중에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전에 앓던 열이 다시 올라와 몸이 떨렸다. 소파에 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내 무겁고 납처럼 짓누르는 잠이 덮쳐왔다. 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꿈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10시에 들어온 나스타샤가 겨우 그를 흔들어 깨웠다. 차와 빵을 가지고 왔다. 차는 또 다시 우려낸 것이었고 역시 그녀 자신의 차 주전자였다. 세상에 얼마나 자는 거야? 그녀가 못마땅하게 소리쳤다. 맨날 자기만 하더라니. 그는 힘겹게 일어났다. 머리가 아팠다. 일어나서 다락방을 한 바퀴 걷다가 다시 소파에 쓰러졌다. 또 자려고? 나스타샤가 외쳤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거야?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차를 좀 마실 거야? 나중에 그는 힘겹게 말하며 다시 눈을 감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나스타샤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정말 진짜로 아픈 것 같네. 그녀가 말하고 몸을 돌려 나갔다. 2시에 다시 수프를 들고 왔다. 그는 전과 똑같이 누워 있었다. 차는 그대로 있었다. 나스타샤는 속이 상해 화를 내며 세차게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왜 자꾸 통나무처럼 누워있어? 그녀가 역겹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그는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앉아 아무 말도 없이 바닥만 바라보았다.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닌 거야? 나스타샤가 물었다. 그는 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이거 먹을 거야, 말 거야. 나중에 그가 힘없이 말했다. 이제 가도 돼. 그는 손짓으로 나스타샤를 내보냈다.
나스타샤는 잠시 더 서서 불쌍하다는 눈길로 바라보다가 나갔다. 몇 분 후 그는 눈을 들어 차와 수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빵을 집어 들고 숟가락을 들어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서너 숟가락 정도 욕심 없이 기계적으로 먹었다. 머리가 조금 덜 아파오는 것 같았다. 먹고 나서 다시 소파에 몸을 뻗었다. 하지만 이번엔 잠들 수가 없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얼굴을 베개에 묻고 누워 있었다. 몽상이 계속 밀려왔다. 이상한 몽상들이었다. 그중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었다. 아프리카에 있는 꿈이었다. 이집트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카라반이 쉬고 있고 낙타들이 평화롭게 누워있고 사방이 야자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두가 식사 중이었다. 그는 바로 옆에서 졸졸 흐르는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 서늘함이란 빛깔 좋은 돌들 사이로 군데군데 금처럼 반짝이는 깨끗한 모래 위로 흐르는 파랗고 차갑고 경이로운 물. 갑자기 시계 소리가 들렸다. 그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어 창문을 내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보고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소파에서 잡아 끌린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문에 다가가 살며시 열고 계단 쪽에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무섭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모두가 잠든 것 같았다. 어제부터 이토록 넋을 잃고 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이하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한편 어쩌면 이미 6시가 됐을지도 몰랐다. 졸음과 멍함 뒤에 갑자기 믿기 어려운 발열 상태에 초조하고 정신없는 서두름이 찾아왔다. 하지만 준비할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잊지 않는데 온 힘을 집중했다. 심장은 세차게 두근거렸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먼저 고리를 만들어 외투 안에 달아야만 했다.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베개 밑을 뒤져 거기에 쑤셔 넣어둔 속옷 중에서 낡고 오래되고 씻지 않은 셔츠를 꺼냈다. 그 누더기에서 긴 천 조각을 떼어냈다. 너비는 5cm쯤, 길이는 40cm쯤 됐다. 이 천 조각들을 둘로 접어 넓고 튼튼한 여름 외투, 그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무명 소재의 유일한 겉옷이었다. 그 여름 외투를 벗고 안쪽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양 끝을 꿰맸다. 바느질하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해냈다. 외투를 다시 입어보니 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늘과 실은 진작에 종이에 싸서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 고리는 그가 직접 고안한 독창적인 장치였다. 도끼를 눈에 보이지 않게 넣기 위한 고리였다. 도끼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걸을 수는 없었다. 외투 안에 숨기더라도 손으로 받쳐야 해서 남의 눈에 띌 것이 분명이었다. 이제는 도끼 머리를 고리에 끼우기만 하면 됐다. 그러면 팔 안쪽에 조용히 매달린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손잡이 끝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외투가 워낙 넉넉하고 자루처럼 헐렁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잡고 있어도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고리도 2주 전에 생각을 미리 해둔 것이었다. 그 작업이 끝나자 소파와 바닥 사이의 작은 틈새에 손을 밀어넣어 왼쪽 구석을 더듬어 오래전에 준비해 숨겨둔 담보물을 꺼냈다. 사실 그것은 그냥 매끄럽게 깎은 나무 조각이었다. 은재 담배 케이스와
크기와 두께가 비슷했다. 어느 날 배회하다가 뜰에 있는 작업장에서 주운 것이었다. 나중에 같은 날 거리에서 주운 얇고 매끄러운 철 조각을 덧댔다. 철 조각이 나무보다 약간 작았다. 두 개를 단단하게 묶어 실을 엇갈리게 여러 번 감았다. 그런 다음 깨끗한 흰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고 끄르기 어렵게 묶었다. 노파의 주의를 잠깐 분산시키기 위해서였다. 매듭을 푸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 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철 조각은 무게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노파가 처음에 그 물건이 나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소파 아래 보관되어 있었다. 담보물을 막 꺼냈을 때 뜰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다. 6시는 진작 됐어요. 진작? 맙소사. 그는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이고 모자를 낚아채 13계단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부엌에서 도끼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도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에 결정했다. 주머니 칼도 있었지만 칼에는 의존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힘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 도끼로 결론을 내렸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 일에 관해 그가 내린 모든 최종 결정에는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있었다. 결정이 최종적일수록 그의 눈에 더욱 끔찍하고 터무니없이 보였다는 것이다. 모든 내면의 고통스러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내내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실제로 만약 언젠가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점까지 고려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어떤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터무니없고 끔찍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미결 사항과 불확실성들이 남아있었다. 도끼를 가져오는 문제는 그에게 아무 걱정도 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없었다. 나스타샤는 특히 저녁에는 늘 집을 비웠다. 이웃이나 가게에 심부름을 가면서 항상 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집주인이 항상 나무라는 유일한 버릇이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부엌에 살며시 들어가 도끼를 집어들고 1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나면 돌아와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확실했다. 1시간 후 돌려놓으러 갔을 때 나스타샤가 돌아와 있다면 물론 그냥 지나치고 나스타샤가 다시 나갈 때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나스타샤가 도끼가 없는 것을 눈치채고 찾으려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건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의심의 빌미는 되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가 생각하기 시작하지도 않은 너무나 사소한 일들이었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핵심을 생각했고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미루어 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다.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예를 들어 어느 순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일어나서 거기로 걸어가리라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 그 현장을 최종 답사하기 위한 방문을 한 실험조차 단순히 실험의 시도였을 뿐 진짜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자 가서 한번 해볼까? 뭐 꿈만 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가 바로 무너져서 미칠 듯이 자신을 욕하며 도망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그의 분석은 완성되어 있었다. 논리는 면도날처럼 예리했고
자신 안에서 이성적인 반박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믿기를 그냥 그만두었고 짐승처럼 완고하고 노예처럼 사방에서 논거를 찾아 헤맸다.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그리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아니 사실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에 많이 사로잡혔다. 왜 거의 모든 범죄는 이렇게 허술하게 은폐되고 너무 쉽게 발각되는 걸까? 왜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남기는 걸까? 그는 점차 여러 가지 기이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생각의 주된 이유는 범죄를 물질적으로 숨기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그 자신에게 있었다. 거의 모든 범죄자는 신중함과 주의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어린아이 같고 놀라운 부주의로 의지와 이성 능력의 실패를 겪는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 이성의 마비와 의지 약화가 질병처럼 사람을 습격하고 서서히 발전해서 범행 직전에 절정에 달하고 범행 순간에도 동일한 강도로 지속되다가 경우에 따라 길거나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후 다른 질병처럼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그 질병이 범죄를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범죄 자체가 본래 성질상 항상 병적인 무언가를 동반하는 건지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경우에는 그런 병적인 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자신의 이성과 의지는 계획을 실행하는 순간에도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생략하겠다. 너무 앞서서 나갔다. 덧붙이자면 일의 실질적이고 순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의 마음속에서 2차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의지력과 이성을 지키면 그 어려움들은 세부 사항에 익숙해지는 순간 모두 다 극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 준비는 결코 시작되지 않았다. 자신이 가장 믿지 못했던 최종 결정들은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완전히 다르게 실현되었다. 어느 사소한 상황이 계단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그의 계획을 뒤집었다. 집주인이 부엌에 이르렀을 때 문은 늘 그렇듯 열려 있었고 나스타샤가 없는 동안 집주인이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있더라도 자기 방 문을 닫아두어 도끼를 가지러 들어갈 때 고개를 내밀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스타샤가 자리를 비우기는커녕 부엌에서 있을 뿐 아니라 일까지 하고 있었다. 바구니에서 빨래를 꺼내 빨랫줄에 넣는 중이었다. 라스콜리노프를 보자마자 빨래 넣는 것을 멈추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가 지나가는 내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돌리고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척 지나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 도끼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나스타샤가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는 대문 아래를 지나며 반성했다. 왜 도대체 왜 그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정했지? 그는 짓눌리고 굴욕감마저 느꼈다. 화가 나서 자신을 비웃고 싶은 심정이었다. 둔하고 동물적인 분노가 속에서부터 끌어올랐다. 대문 아래에서 멈칫거렸다. 겉모양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구역질이 났고 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구역질이 났다. 그 기회를 영원히 잃었군. 그는 수위의 어두운 작은 방 정면 대문 아래에 서서 중얼거렸다. 수위의 방문도 열려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멈칫했다. 수위의 방 안에서 2걸음 떨어진 거리에 오른쪽 벤치 아래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발끝으로 방에 다가가
두 계단을 내려가 작은 소리로 수위를 불러보았다. 역시 없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을 것만 같았다. 뜰 어딘가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니까. 그는 도끼를 향해 달려들어 벤치 아래 나무 토막 2개 사이에서 끌어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 고리에 끼웠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성이 실패하면 악마가 돕는다?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 우연이 그의 기운을 몹시 복돋우었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걸었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않으려 했고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최대한 피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모자가 생각났다. 세상에 그저께 돈도 있었는데 모자 대신 챙이 없는 걸로 바꾸질 않았으니 영혼 깊은 곳에서 욕이 올라왔다. 가게 하나를 곁눈질로 들여다보다가 벽시계로 시각을 보았다. 7시 10분이었다. 서둘러야만 했다. 동시에 집의 반대쪽에서 접근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다. 미리 이 모든 상황을 상상할 때 그는 몹시 두려울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두렵지가 않았다. 아니,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엉뚱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다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유스포프 정원 옆을 지날 때는 광장마다 대형 분수를 세우면 어떨지, 그게 대기에 얼마나 상쾌한 효과를 줄지 생각하는데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다 차차 여름 정원을 마르소바 광장까지 확장하고 어쩌면 미하일롭스키 궁전 정원과 연결하면 도시에 얼마나 훌륭하고 유익한 일이 될지 확신하게 됐다. 그러다가 왜 대도시 사람들은 단순한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향으로 정원도 분수도 없는 구역, 더러움과 냄새와 온갖 오물이 가득한 곳에 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건초 시장을 걸어다닌 기억이 떠오르고 잠깐 현실로 돌아왔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사형수술도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눈에 띄는 모든 물건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매달리겠지?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다. 하지만 그냥 번뜩인 것이었다. 번개처럼. 서둘러 그 생각을 밀어냈다. 이미 가까이 왔다. 여기가 그 집이고 여기가 대문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시계가 한번 울렸다. 뭐? 벌써 7시 반이야? 설마 빠른 거겠지. 다행히 대문에서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위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건초 수레가 대문 안으로 막 들어서며 대문 아래를 지나는 그를 완전히 가려주었다. 수레가 뜰 안으로 들어가기 무섭게 그는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수레 반대편에서 고함과 다툼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고 아무도 그와 마주치지 않았다. 그 커다란 사각형 뜰을 내려다보는 창문들이 그 순간에 많이 열려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 힘이 없었다. 노파의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바로 옆이었다. 대문 바로 오른쪽이었다. 그는 이미 계단에 올라서 있었다. 숨을 고르고 두근대는 심장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도끼를 만지며 위치를 바로잡은 뒤 1분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금살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도 텅 비어 있었다.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누구도 마주치지 않았다. 1층에 빈 아파트 하나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멈춰 서서 생각하다 계속 올라갔다. 물론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위로 2층이야. 4층이었다. 문이 있고 맞은편엔 빈 아파트가 있었다.
노파 아파트 바로 아래로 빈 것도 같았다. 문에 붙어있던 명함이 떼어져 있었다. 그래, 이사를 간 것이었다. 그는 숨이 가빠왔다. 찰나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노파의 문에 귀를 댔다. 죽은 듯이 고요했다. 다시 계단 쪽에 귀를 기울이고 오래도록 집중해서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정신을 추스르고 몸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고리 속의 도끼를 확인했다. 너무 창백한 건 아닐까? 너무 흥분한 티가 나지는 않을까? 노파는 의심이 많아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심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하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하게, 더 세차게 두근거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천천히 초인종 쪽으로 손을 뻗어 눌렀다. 30초쯤 후 다시 더 세게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계속 누르는 것은 소용이 없고 어울리지 않는 일 같았다. 노파는 분명 집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의심이 많고 혼자였다. 그는 노파의 습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다시 귀를 문에 가져다 댔다. 감각이 유독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소리가 정말 또렷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갑자기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손이 닿는 소리와 바로 문 앞에서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자물쇠 바로 앞에 살며시 서서 그가 밖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문에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일부러 몸을 약간 움직이며 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숨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세 번째 초인종을 눌렀다. 조용하고 침착하게. 초조함이 없이.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리면 머릿속이 흐릿하고 몸 감각마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교묘함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정낭독